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이제 정말 찜통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상당히 더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한 달 정도는 이제 덥다고 봐야죠. 8월 한 15일 정도 지나야 이제 더위가 좀 꺾일 테니까요. 마음을 좀 단단히 하고 여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는 것 아니냐. 주가는 항상 먼저 돌아서니까요. 그런 데 대한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조금 돌려놓는 모양새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다우가 25,000선 회복했습니다. 과연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라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장세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25포인트가 오르면서 2,310선에 장을 마쳤고요. 미국은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어쨌든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다우지수가 25,000, 나스닥이 7,800으로 기술주가 조금 상승폭이 좀 약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0.1% 약보합권으로 끝났네요. 자, 새로운 한 주간 또 월요일 시장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장영혁 팀장님 만나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이슈들을 통해서 뉴스들을 통해서 시장의 신호들, 시그널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장영혁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월드컵도 끝났고 이제 네. 무역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조금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2천억 달러 트럼프 입에서 나온 다음에 정작 시장은 올랐어요. 네. 예상보다 스케줄표가 당겨졌었다라는 부담 반영은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 방송에서 연일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모르고 있던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발표난 게 100% 실현될 겁니다를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빨리 앞당겨진 거는 시장이 분명히 부담을 느꼈을 거고 그건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고 이 이상 녹여낼 건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드디어 2,300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가 됐건 간에 한 번 또 밑으로 반응이 세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이 아침 방송에서 이제는 사야 됩니다 이 얘기를 더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2,400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올 거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요즘 또 이 실적 시즌 이제 돌입을 하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을 빨리들 이제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 무게 싣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종목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보는 시장 얘기는 좀 짧게 하고 종목 얘기를 좀 길게 하도록 하죠.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면 미증시가 올랐어요, 빠졌어요,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 있었던 뉴스 하나만 좀 찝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달러가가 꽤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가 꽤 올랐는데요. 우리 NDF 환율도 6원 65전 오르면서 지금 1,129원 50전에 끝났으니까 오늘 원달러 부담을 일정 부분 또 안고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반응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확실히 트러블메이커는 트러블메이커인 모양이에요. 영국으로 건너가 있던 자리에 메이 총리 초청으로 갔는데 코핀 자격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초청자를 굉장히 좀 무색하게 할 만한 이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던 이 내각 쪽에서 다들 이제 사임을 했죠.
이 사임을 한 걸로 봐서 요즘 이 영국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일반적인 이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 브렉시트가 그러니까 체리피커식의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뭐 무역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거 이유와 동등하게 이 처리를 하고 우리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 단일 유로존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 얘기이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소프트 브렉시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초청받은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식의 소프트 브렉시트면은 내가 영국한테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유로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뭐 브렉시트가 하드랜딩 할 수 있으니까 미국과의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면은 미영 FTA가 쉽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바로 해버리니까 지금 이 파운드화가 급락세 탔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가 밀려 올라갔고요. 밀려 올라가는 달러가가 우리 NDF를 좀 자극한 형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얘기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반응들이 예전만큼 세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환 자극이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뭐 얼마나 반영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국에서는 이 유로존 정상들과 EU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뭐 여기서 뭐 공동전선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구애는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힘을 합치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부분도 우리 시장의 마이너스 점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뉴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뭐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장군 하면은 멍군으로 대응했었던 게 이제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2천억을 때려내고 난 다음에 중국이 실제로 때려낼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총 금액 해봐야 한 1,500달러 정도 되는데 벌써 뭐 500억 달러는 때려냈으니까 추가로 이제 보복관세 그대로 뭐 수입했던 부분들을 다 때려낸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못 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이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점,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관세 가지고 핑퐁 게임 하는 거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내다 파는 물건들이 워낙 뭐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과의 동조화가 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 수출 의존도가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조금씩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국면을 뭐 반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더 불편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제 상승 이유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대물가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좀 숙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CPI가 최근에 좀 자극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연준이 4번 금리 올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4번 올라도 실제로 올해 남은 2번 9월과 12월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가가 상당 부분 자극했는데 요즘 유가가 또 뭐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탈 겁니다. 라는 기대치가 약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4번 이상, 그러니까 9월과 12월 빼고 나머지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지도 않은 이 일반 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갈 자리도 사실 부족하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무역 얘기, 뭐 긴축 얘기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여기 박스칸 쳐져 있는 것처럼 계속 수급이 부진했는데요. 이 부진했던 수급을 뭐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참 동안 눌려있던 자리에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기대값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00 회복한 증시고 그 밑으로 지금 뭐 2,200도 깨질지 몰라요라는 얘기가 쏙 들어간 상황이면 과거에 비해서는 종목을 찾는 좀 하루에 뭐 종목을 찾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늘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 이 전반적인 핵심 분위기부터 봤고요.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전략으로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어쨌든 기대하고 있던 것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의 반전인데 최근 보면 이제 며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은 뭐 월 단위로는 이제 매도세이지만 그러면 월 단위로 보더라도 코스닥이나 선물 쪽은 이제 매수로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서서요. 외국인들의 그 수급 쪽에서의 가능성들 조금 더 봐주시고 또 전략도 종목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종목 얘기를 하면은 뭐 좀 안전해 보이는 거 하나, 좀 공격적인 거 하나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현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약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통신업종. 네. 뭐 이거보다 약했던 종목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한전 정도? 한전은 뭐 짓고 있던 원전을 뭐 셔타자라고 얘기를 꺼냈었으니까 사실 뭐 죽어라 분위기였죠. 예.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을까요? 뭐 방산주들, 뭐 북한과 이제 이 화해 모드를 타면서 이거 어디다 갖다 쓰지?라는 우려가 나왔을 뭐 방산, 뭐 그런 정도는 확실히 뭐 이유가 있죠. 근데 통신 같은 경우에도 빠진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걸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 사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통신업종의 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찍어 누르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선택약정 할인율 올리라 그래서 올려줬죠. 저소득층이 까주라 그래서 까줬습니다. 특히 또 지금 어르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 이 수급자 대상으로 내려주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안 받고 장사하는 이 상태까지 나왔죠.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남아있는 거 이제 딱 하나 있죠. 예. 지금 뭐 보편요금제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요금 관련돼서는 뭐 아직도 이게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라는 뭐 뉴스들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요금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요금 압박이 이어졌었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무선 수익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꽤나 좀 이 마이너스를 탔었던 과거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우리 그림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게 어닝 늘어날 때 주가 빠진 거 이거 뭐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간 한번 보시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기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1년 이상 끌고 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녹여놓은 상황이면 웬만한 뉴스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로 뭐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통신 입장에서는 버는 돈쯤이면 당연히 뭐부터 하겠어요. 비용부터 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비용 추이를 보시게 되면 통신업종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쓰면 조 단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2조 원 이상, 뭐 2조, 2.5조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요. 최근 마케팅 비용은 뭐 레벨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번호 이동 건수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레벨에 비해서는 지금 마지막 진한색 막대기 보면 되니까 과거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월별 추이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 컨트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뭐 주가는 뭐 많이 빠져 있겠다. 그리고 최근 SKT 같은 경우에는 뭐 캡스 인수 이후에
뭐 그 이후에 뭐 나오는 얘기들 뭐 11번가 분사 얘기도 있고 뭐 지배구조 개편 얘기도 있고 하이닉스 금요일날 많이 올랐대요. 예, 하이닉스를 안고 있는 SKT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근 저점 대비 반등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올라타도 좋은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거는 뭐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적인 측면에서 관심들이 많을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다음 종목은 제가 또 왜 저러나 제가 지난번에 또 EM텍 들고 나왔을 때도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워낙 이제 큰 주식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주식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그만 주식 얘기하면은 저건 또 뭔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종목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중고차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차는 이제 타던 이 차를 이제 일반인한테 재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은 타던 차를 사와서 마진을 붙여서 수요가 있는 사람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서플러스는 반도체 장비를 사와요. 중고 장비를 사오고요. 중고 장비를 사와서 그게 니즈가 있는 이 회사들 쪽으로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뭐 탑티어라고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도시바 이런 쪽에서 장비를 사오고요. 서플러스가 중간에 유통상으로 서 있고 세컨티어급 뭐 TSMC 같은 뭐 회사라든지 뭐 요즘 여기는 뭐 적히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라는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중국에 뭐 이런 회사도 있군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쬐깐한 반도체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뭐 64단짜리 3D 낸드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과거에 했었던 미세화 공정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한테는 필요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런 장비들 서플러스가 사와요. 그래서 세컨티어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럼 오해가 생길만 하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중고차 매매상이 중고차 한 대 띄워왔는데 이게 못 팔아먹고 3년을 묵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온 가격에 제대로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안 팔리죠. 그렇죠. 당연히 안 팔립니다.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서플러스도 장비 사오고 나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손실 판매 비중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제가닥 팔아먹어야 많이 남는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2, 3년 내에만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은 정상 판매 비중이 80% 나오니까 빨리 팔아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손실 판매 비중이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게 수요 예측 정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사가지고 정확히 팔아먹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거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갖고 왔는데 못 팔아먹으면 손실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밸류에이션 많이 못 주는 요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이 그림인데요. 4, 5년짜리 묵은 장비를 팔아도요. 영업이익률이 56.8%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붙여서 파는 건 엄청나게 붙여서 팔아먹고 그러게요. 까져봐야 얼마 안 까진다는 얘기예요. 정상 판매하면 예, 얼마나 정상 많이 판매할 때 되겠는데. 예. 워낙 많이 이게 3년 내에 거 팔아먹으면 더블 먹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2배수 붙여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묵은 거 팔아먹어도 손실 나는 거는 정말 누것만큼 까지는 거고 뭐 붙여서 파는 거는 뭐 여전히 붙여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최악의 케이스로 갖고 들어가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남는 장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는 것처럼 매출 추이가 꼬꾸라지면은 얘네들 떼어오는 장비가 끝났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출 추이는 여전히 견조하고요. 매출 총 이익률 추이를 봐도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은 수익률 추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 뭐 주가가 최근에 또 조정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지금 이거 하이 싱글을 넘어서 20% 넘어가는 영업이익률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멀티플은 지금 7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건 이거 올해 묵은 거 팔면은 돈 못 벌잖아요. 이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쪽으로 좀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먹은 종목인데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도
사실 남겨먹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세웠거든요. 오늘 연속성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저도 꽤 생소합니다. 지난해 1월에 상장됐고요. 이런 반도체 장비 같은 걸 이제 중고 장비를 유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매각하고. 네, 재밌는 그러게 사업 구조예요. 재밌네요. 근데 예. 매출단이 뭐 이렇게 올해 예측치가 한 1,400억 정도니까 매출이 이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300억 보고 네, 있으니까. 그러게요. 높네요. 그러게요. 장영혁 팀장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좀 생소한데 그만큼 눈에 좀 띄었다는 말씀이니까 네.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좀 징검다리식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이제 심리는 좀 풀렸고 전략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선물이 1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선물 포지션 보면서 이게 매도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금요일 아침, 뭐 목요일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 외국인 이 선물의 통상적인 포지션은 누적 매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 구간을 보고 있다가 현물도 매수고 선물도 매수인 비정상 구간을 보고 있다가 매도로 넘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해지로 걸어놓은 선물들이기 때문에 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과도했던 매도에서 이제 돌아 나오는 국면이고요. 이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시장 반등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공교롭게도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은 1조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연 아닙니다. 기다렸던 뉴스라는 거고 그 이상 나쁜 뉴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더 녹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